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입니다. 오늘 그 2023 캐피탈 마켓 포럼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발표 전에 그냥 의뢰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본시장 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캐피탈 마켓 포럼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발표를 하러 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앞서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그 경제학자 분들이 전망을 공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게 이 고금리 상황이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장기화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의 그 재무 구조 측면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이런 때일수록 조금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펀더멘털에 기초해서 좀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장을 평가하고 기업들을 좀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우려 요인들이 고금리가 장기화됐을 때 기업 부문에 어떤 우려 요인들이 조금 발생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2022년 하반기, 그다음에 2023년 상반기부터 시장에 이미 그 고금리가 장기화 될 거라는 전망을 전제하고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1장에서 기업 부채 부실화 우려 검토에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정말 단기에 어떻게 이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죽느냐 사느냐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사실 잘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도산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도산 우려들이 이제 좀 시스템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 우리 자본시장에서 그런 측면에서의 그 채무 불이행 위험을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 2장과 관련된 것들이 시장에서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당장의 지금 위기를 버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또 좀 생각을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우리 상장 기업의 어떤 부채 관리의 그 재무구조 정책이 어땠는가를 좀 평가를 해보고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담아서 마지막에 효과적인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채 관리의 방안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제언을 하는 순서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조금 지겨우실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시간을 좀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기업 부채 부실화 우려 검토입니다. 뭐 앞서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달 금리가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한 게 느껴지는 것이 그 지금 현재 2023년 7월 기준인데 아마 지금 8월 기준으로도 통계가 발표가 됐고 9월 달 기준도 나오겠지만 기업들이 신규 자금 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5% 초중반대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불과 2년 만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와서 거의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거든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적으로 완화적인 통화기조 정책 하에서 금리 수준이 굉장히 이제 내려왔는데 거의 그 이전 수준으로 지금 2년 만에 되돌아갔기 때문에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입 조달 금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재무제표 상에서 우리가 그 추출할 수 있는 평균 차입 이자율 살펴보면 중소기업 뭐 대기업 할 것 없이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재무제표상으로 집계되는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후행적이어서 당분간은 좀 상승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업 측면에서 부담이 될 거라는 데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부실 한계 기업 중심으로 도산 우려입니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터져 나갈 것 같다라는 그 징후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제 IMF 그 외환위기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차입 이자율 대비 낮은 수익성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
여지없이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차입 이자율이라는 것이 돈의 가치, 돈의 값인데 돈의 값보다 기업의 수익성이 못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부실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역대 경제 위기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평균 차입 이자율보다 자기자본 수익률이 하회하는 이런 패턴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상황도 굉장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자기자본 수익률이 기업 부문에 우리나라 이제 상장 기업을 하나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자본 수익률이 그 차입 이자율을 하회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도산 우려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개별 기업 단위에서 좀 미시적으로 좀 살펴보더라도 뭐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는 뭐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 그 부실 기업, 그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인 상태가 3년 이상 지속이 되는 한계 기업 비중이 뭐 각각 40%, 20%를 돌파했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출 부진으로 매출액도 감소하고 또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사실상 이자 상환 능력이 조금 우량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이자 보상 비율 5 이상 기업 비중도 급격하게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충분히 부실 한계 기업에 대한 도산 우려는 좀 제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F와 같은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뭐 이제 아시아권 포함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부채 문제,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서서도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재금융 절벽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대내적 요인으로 작년 말에 이미 겪었듯이 이 발전공 기업의 그 채권 수요가 이제 시장의 수요를 다 이제 그 빨아당기는, 그래서 다른 이제 채권들의 그 몰아내는 그런 효과 때문에 수급 쏠림 현상들이 있어서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대했는데 사실상 이 발전공 기업의 그 자금 조달 수요가 원가를 판가에 전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재무 구조가 장기적으로 악화한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근본 원인이 지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다시금 좀 자금 시장의 경색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조금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미국 회사채 시장을 좀 보면 2020년, 2021년 이때 이제 코로나 당시에 초저금리로 한 5년 만기 정도의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만기가 이제 2024년, 2025년 이렇게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이게 리파이낸싱 월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 차환 수요가 2025년에 급증하기 때문에 요때 이제 어떤 자금 시장 경색 요인이 미국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그 고금리 상황, 그러니까 이게 할인율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 성장 가치에 대한 평가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혁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벤처 투자 현황에서도 집계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그 기업 부문의 역동성이 장기적으로 계속 둔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차입 그리고 저이윤, 저성장으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그 하락하는 성장성이 하락하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 고금리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장 둔화 추세가 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시장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그 상장 기업을 약간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재무 건전성 지표들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시장의 우려와는 조금은 상반된 그 지표들이 집계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상장 기업의 부채 총자산 비율을 보면 그 기업 부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지적을 하지만 그리고 팩트입니다. 그 장기 금융 부채하고 단기 금융 부채가 지금 최근에 21년, 22년, 23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전체 부채 대비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2023년 반기 기준으로는 지금 1%포인트 감소한 걸로 제가 수치상 그렇게 기억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42.8% 정도 부채 총자산 비율인데, 이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수준에 있고, 그 다음에 부채의 총량 자체는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시장에서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를 살펴보니, 채권 시장의 경색 요인 때문에 채권을 재발행하기보다는 기업의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 부채의 구성이 좀 변화한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것도 팩트가 맞습니다. 이 조사 대상국이 43개국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그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GDP 대비. 근데 이것도 부채의 총량 자체가 급격하게 늘었다라기보다는 수출 감소 때문에 GDP가 급격하게 감소한, 그러니까 분모의 감소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균형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 의존도 심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 그 회계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상 그 예측 정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통계적 모형을 좀 활용을 해서 또 채무 불이행 위험을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진단을 해본 것이 이 캐시 크런치 리스크, 현금 유동성 위험인데, 사실 이 우리나라 상장 부문을 대상으로 이 캐시 크런치 리스크를 측정한 모형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근데 제가 이게 그 코로나 당시 2020년 3월 정말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났던 그 시기에 상장 회사의 유동성 위기, 현금 유동성 위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고안을 했는데요. 이 모형 자체가 미래 3년 이내에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추정해 놓은 거를 보시면 과거의 경제 위기 시점이나 경기 저점과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2022년 말 기업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현금성 자산이나 뭐 시장 가치나 그 다음에 영업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한 3.17% 수준 정도의 기업들이 단기적인 자금 압박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요 수치 자체가 시사하는 게 보면 과거의 그 어떤 경제 위기 시 또는 경기 저점 시의 그 현금 유동성 위험 수준과 비교해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조금 빠르게 상승하는 영향은 분명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이 그 과도한 수준이냐라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좀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워낙에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매출이 뭐 25% 감소한다든지 50% 감소한다든지 이런 조금 극단적일 수 있는 수요 충격 시나리오를 좀 가정을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분명히 위험한 기업들은 있지만 이게 시스템적으로 기업 부문의 부채 위험이 확산할 가능성은 아주 커 보이진 않는다라는 결과이고요. 다음에는 그 부도 위험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부도 위험은 앞선 이제 현금 유동성 위험은 이 영업 현금 흐름의 창출력 측면에서 좀 단기적인 자금 압박 가능성을 좀 살펴봤다면, 이 부도 위험은 담보력 측면입니다. 시장 가치의 담보력 측면에서 채무 불이행 위험을 좀 살펴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모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시장 가치에 의해서 청산을 하더라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 그 확률을 좀 추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2분기까지 그다음에 2023년 그러니까 8월 정도까지의 정보를 반영을 했을 때 이 부도 위험이 한 10.4% 수준으로 나오는데, 뭐 아마 3분기를 반영을 하면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수준이 정말로 높은 수준이긴 맞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경제 위기 시를 떠올릴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앞서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 창출력 측면에서 단기적인 자금 압박 가능성을 본 것이나, 그 다음에 자산 가치의 담보력 측면에서 부도 위험을 본 것이나, 이것들이 그 외생 변수, 특히나 이제 그 리파이낸싱 부담, 뭐 이런 것들을 통계적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한 결과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금융 부담은 좀 별도로 좀 살펴봤는데요. 미국 시장하고 좀 다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코로나 당시에 초저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장기물을 많이 발행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지금 보면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보더라도 이 차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투기 등급 채권 비중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그 자금 시장의 어떤 경색 요인이 어떤 그 발생을 한다면 시장의 어떤 마찰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자 상환 부담의 직접적인 증가 요인이 더 크다라고 보는데요. 현재 이제 미상한 회사채의 표면 금리 분포를 보면 사실 2022년, 2023년도에 발행된 그 투자 등급 채권의 표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대로 집계가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금 미상한 회사채들이 1에서 3% 사이, 거의 2% 수준의 발행된 물량들이거든요. 이게 점차 리파이낸싱 되면서 이 우측으로 분포가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이것이 좀 장기화되는 측면에서 기업의 그 재금융 부담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스템적인 위기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 부문,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이 약하지는 않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계 부문 대비해서 기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채가 굉장히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부실 기업들, 그 이미 이제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부실한 기업들이라든지, 영업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지금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 상황을 감내하기가 대단히 힘들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실 기업들은 좀 굉장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실 기업에서 어떤 기회를 찾는 그런 투자 방식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도 특히나 이제 고금리 상황에 취약한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굉장히 확대된 양상이 좀 보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유틸리티 업종이 조금 위험이 높게 나오는데, 이 밑단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 유틸리티 업종의 그 채무불이행 위험을 높였나를 좀 살펴보면, 장기간 이제 원가 부담을 판가로 전이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바게이닝 파워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이제 지금 저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장기성 부채를 중심으로 부실화 위험이 증대가 돼서 부도 위험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수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끝내자니 너무 이제 그 현 상황에 대한 단편적인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 부문의 부채 관리 이 정책의 양상이 어땠는가를 좀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기업 부문의 부채 관리가 어때야 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과거 우리 기업 부문의 어떤 부채 관리 양상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 부문의 그 부채 관리를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뭐 보수적인 부채 관리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건전성 유지에 좀 많이 방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사실 2010년 이후에 추세적으로 기업의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 부문의 부채 비율을 보면 오히려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기업들을 보면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을 늘려서 레버리지를 신축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 저비용 차입 자본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뭐 이게 S&P 500을 집계를 하든 뭐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집계를 하든 또 우리나라 기업을 코스피 200, 코스피 100으로 집계를 하든 똑같은 유사한 패턴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 기업 부문의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했느냐를 조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재무구조 정책이 기업 부문의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했느냐를 조금 분해를 해봤는데요.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자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부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 감소가 이익 성장의 17% 정도밖에 기여를 하지 못했고 주가 상승에는 한 10% 정도밖에 기여를 못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분석을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은 수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굉장히 이제 이게 양면적인 어떤 시사점을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부채 관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위기 상황을 버텨내는 것에는 분명히 큰 복원력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굉장히 장기간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가 조금 더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었던 부분, 그런 기회를 조금 아깝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엄밀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들이 이렇게 그 디레버리징에 앞섰느냐를 제가 조금 더 살폈는데요. 기업 수명 주기를 좀 살펴봤더니 조금 이렇게 그 성장기 성숙기에 디레버리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장기 성숙기 기업을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수익성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투자 기회, 성장 기회가 늘어나는 와중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디레버리징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또 이 쇠퇴기에 그러한 투자 기회가 줄어들고 수익성이 악화하는 쇠퇴기에 이렇게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뭐 최적 자본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뭐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지만 어떠한 이론 실증 페이퍼에서 보더라도 이 성장기보다 쇠퇴기의 레버리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페이퍼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페이퍼는. 그리고 미국 기업들 대상으로 보면은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갈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성장기의 레버리지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숙기를 거치면서 레버리지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역U자형의 패턴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반대의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초 여건이 우량하고 성장기에 진입한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부채를 축소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 상황,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이것들을 그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고민은 조금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효과적인 부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좀 기업 수명 주기와 펀더멘털에 입각한 재무구조 선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입기 성장기에는 이 펀더멘털에 부합해서 레버리지 확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조정기, 쇠퇴기에 들어갔을 때는 투하 자본 수익률하고 자본 비용을 잘 검토를 해서 부채 축소와 특히나 이제 그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부채 관리에 있어서는 성장성
경제고 이 둔화하는 성장 추세를 좀 반전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여러 대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채 관리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채 수준하고 유무형 자산의 투자의 관련성을 보면 적정 수준까지는 그 부채 비율을 늘릴 때 투자가 확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그 부채를 늘리더라도 그것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생존 자금으로 사실 쓰이는 그런 그 패턴이 보이는데, 특히 이제 이 한계 기업만 따로 떼놓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 한계 기업은 이미 그런 임계점을 넘어선 기업들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추가적으로 늘리면 늘릴수록 투자와 연결되지는 않고 생존 자금으로 소진되는 그런 양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기초법이 좀 일몰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상시화된 어떤 제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그 운영 효율, 뭐 사실 뭐 이게 그냥 공자왈 맹자왈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 확대를 통한 이익 성장의 여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마진율 개선이 기업 부문의 이익 성장의 주요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효율을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매출의 구조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적 정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한계 기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취약 부문의 사업 구조 재편을 좀 촉진하고 시장 중심의 구조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 그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상승 요인이라고 어떤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그 글로벌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어떤 탈세계화, 탈탄소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이런 요인들이 사실 기업 부문의 부채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재무상태표에는 인식되지 않는 그런 부채이지만 사실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유출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경제 블록화 대응을 위해서 기업들이 지금 여러 이 블록에 가서 이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좌초자산 대체를 위해서 얼마만큼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될 건가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을 때 이 종업원에 대한 연금 부담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을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그 캐피탈 마켓 포럼이다 보니까 이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만 그 분석을 해서 사실 비상장 기업에 대한 분석이 좀 빠져 있는데,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숨은 부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그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에도 그 회계 기준상 그것이 상당 부분이 자본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채로서 모니터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실 시스템적인 위기가 사실 확인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많이 촉발했기 때문에 그런 숨은 부채에 대한 관리도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